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쉬는 시간은 자율적으로라도 꼭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뭐, 꼭 공부, 스터디만이 아니더라도, 뭐, 아티스트 액티비티, 뭐, 예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충전하는 행위는 대단히 필요한 행위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조금은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사족이 길었지만 꼭 쉬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누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여섯 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맡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이 수업은 그러므로 글로벌 한국학과 특히 유학 오신 외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국의 문화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문화적 소양과 민족주의적 가치관을 오히려 더 선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제가 의견으로 첨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한국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키워드별로 나누자라면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그 특징이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단일 민족의 특징, 하나의 언어, 코리아 랭귀지, 단일 언어가 쓰고 있는 동질성의 가치관,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반도 국가가 갖고 있는 독자성과 보편성의 적절한 조화, 이 부분들의 어우러짐, 그게 현대 정보화 시대의 글로벌레이션에서 한국 문화가 나름의 확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라고까지 저는 좀 전망해 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전망과 아울러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를 조금은 포괄적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엔 한국의 미술 활동과 한국의 음악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화면을 보시면 한국의 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용이 댄스죠. 근데 이 댄스가 문화의 예술 활동으로 봤을 때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이 몸의 춤은, 그러니까 몸의 몸짓을 통해서 감정과 예술 행위를 하는 그런 포괄적 퍼포먼스는 음악과 분리가 되어서 설명되기 어려울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 행위 중에서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음악과 더불어서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언어와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을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무대의 배경이 되는 시각적 효과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므로 이 무용은 음악과 미술, 건축, 그리고 문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예술 행위로 각광받습니다.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역사에서도 이 무용의 발전과 어떤 좀 치밀함, 집중력은 다른 민족의 문화에 비해서도 좀 더 역동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무용은 한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무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용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통 명사화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퇴적되어 왔고 교류, 교통, 해석되어 왔던 한국의 트래디셔널 컬처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그 펀더멘탈의 기반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무용을 한국 무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분류해 본다면 한국 무용은 크게 이 카테고리가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궁중무용, 민속무용, 가면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 등으로 분류가 되죠. 뭐 이렇게 이름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 분류에 대한 기법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 쓰임새가 짚어질 것 같아요. 궁중무용은 양반과 상류층과 왕족을 위한 어떤 그 화려하고 현란하며 장엄한 장엄미를 갖고 있는 무용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민속무용은 그에 반대로 수많은 민초와 민중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여흥과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행위의 자율성이 극대화된 무용의 기법으로 읽힐 수가 있겠고, 가면무용은 이른바 우리 한국에서 탈춤이 유명합니다. 탈을 쓰고 자신을 가리면서 또 다른 자아인 페르소나를 드러내는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무용의 형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식무용은 한국이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어느 민족들도 사실은 근대 이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는 종교와 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뭐 보편적 공통점이겠지만, 특별히 한국의 문화는 조금 더 종교 친화적이다, 혹은 종교 우선적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무용을 했을 때 이 의식무용의 세레머니는 주로 종교적 행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작무용, 곧 무용 그 자체, 춤을 추는 그 행위 자체에서의 몸짓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그 몸짓을 통해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몸짓과 그 표현을 통해서도 스토리텔링을 전달할 수 있는, 몸의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한 것이죠. 창작무용은 그 몸의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작법을 계속해서 축적해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용이 크게 5개, 궁중무용, 민속무용, 가면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 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국 무용의 원초적 형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국가적 의식을 나누던 끝에 축제의 흥이 이 어깨, 그러니까 어깨춤을 춘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국 속담이나 말 중에 어깨춤을 춘다, 그러니까 흥이 돋아올라서, 흥이라는 게 뭐냐, 분위기, 패션, 이런 것들을 조금은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흥이 어깨에서 구체화돼서 리드미컬하게 어깨춤을 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몸 전체가 표출의 수단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흥이 어깨에서 구체화되어 리드미컬하게 몸으로 퍼져, 온몸으로 퍼져 이른바 멋으로 승화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멋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해보면 스타일, 일종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 형태가, 그러니까 춤을 언제부터 어떻게 추기 시작했냐라는 기원을 조금은 상징적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아까 종교 친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민족 문화가. 그 종교적 의식과 국가적 의식은 매우 밀접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였던 한국 민족이 추수를 하게 될 때 하늘의 신과 샤먼적이죠. 하늘의 신과 창조의 신에게 이 농사의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면서 삶을 긍정하는 행위들이 국가적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종교 친화적인 종교적 세레모니의 연관성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종교적 세레모니가 축제로 발견된 거죠. 페스티벌로.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이 동양사회에서는 서양과 다르게 특정한 신에 대한 어떤 프레이스나 경배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엄수성에 기대기보다는 민중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긍정하는 형태로 이른바 하방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중의 페스티벌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동양 문화의 종교 친화적 세레모니의 특징을 규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서 민중들이 어떤 제약이나 어떤 검열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흥을 표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무용의 원초적 형태라고 본다라고 봤을 때에는 흥이 어깨에서 구체화되어 리드미컬하게 몸으로 퍼져서 일종의 하나의 몸짓이 스타일이 되어지는 경지로까지 발전이 됐다. 이렇게 정의해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원초적 형태 역시 하나의 규칙과 어떤 테크닉을 익히기 마련이죠. 그런 규칙과 테크닉을 익혀나가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한국 무용의 특성은 조금씩 변이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 무용도 그때 당시에 종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국 무용의 변이된 특성을 조금은 추적해 볼게요. 고려와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상황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의 윤리와 사상의 근간은 종교예요.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 이게 어떤 사회의 윤리와 사상의 펀더멘탈을 이룹니다.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적 매뉴얼을 제시하는데 이 종교가 감각적이고 원초적인 육체의 미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부정되고 뭔가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 어티튜드가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노출이 금기로 되어서 이제 규정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형 상태에서 조금은 다른 맥락인 거죠. 한국 무용의 원초적 형태가 뭐였죠? 민중들이 어떤 검열이나 제약이 없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를 긍정하기 위해서 어깨춤을 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한국 무용의 원초적 형태인데 그렇게 어깨춤을 추는 스타일이 어떤 윤리와 사상의 제약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와 사상의 펀더멘탈의 바탕 위에서 어깨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원초적인 미에 압도되었던 행동이 어깨춤의 스타일로 곧 한국 무용의 원초적 형태로 이렇게 좀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고려와 조선시대의 강력한 종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에 이 어깨춤이 압도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노출이 금기되어 왔다. 이 육체의 노출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육체의 노출이라는 선정성도 포함을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제약과 검열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른바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을 표현했던 표현 행위들도 육체의 노출로 상징적으로 가름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육체의 노출이 금기된 현실이 고려와 조선시대의 윤리와 사상의 근간을 이룬 불교와 유교적으로부터 나온 어떤 무용의 변형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 무용 특성이 어떻게 정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춤으로 이루어진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해마다도 다를 수 있고 똑같이 그 군무가 어떤 룰이나 몸짓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리와 사상에서의 종교적 가르침이 그 근간을 이루다 보니까 일종의 정형화된 패턴, 그러니까 루틴화되는 거죠. 정형화되는 것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형화되어진 무용의 특성을 방금
아까 5가지 분류에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인 궁정무용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궁정무용은 매 해마다 그 규칙이나 장엄함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게 이 궁정무용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궁정무용과 함께 한국무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속무용입니다. 제가 아까 카테고리 구분할 때 얼핏 말씀드렸는데 궁정무용이 왕족과 왕실의 대대적 연례 행사에 동원되는 한치의 오차 없는 엄밀한 기준 위에서 표출되는 예술 행위라면 민속무용은 아까 그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깨춤을 들썩거리던 그 무규칙의 향연에 닮아 있다. 더욱이 그 민속무용은 풍속적인 그때 당시 이 반만년 한반도 역사 속에서의 대다수 삶의 자리를 점유했던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민속무용은 어떤 규칙이나 어떤 룰이라는 이른바 루틴화된 정형성에 비치지 않은 자율성의 원형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위키백과의 자료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민속무용은 한국무용의 고유의 원형, 그 어깨춤, 그렇죠?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검열을 잃어버린 생명행위, 한국무용의 고유의 원형을 살리고 중국의 무용 방식을, 왜냐하면 중국의 송나라, 당나라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화적 교류를 해왔으니까요. 중국의 무용을 흡수 소화하는 것으로 이 민속무용의 특징이 경쾌하고 장중하며 우아하면서도 변화에 있어서는 거침없는 무용으로 발전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무용 중에 민속무용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쾌하면서 장중하기가 쉽지 않죠. 또한 경쾌하고 장중하면서 우아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아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형화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클래식의 미메시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클래식한 보편 합의에 대해서 가장 빼어난 재현행위, 그러니까 그 모두가 공감했던 것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아함의 핵심이라면 그 루틴을 경쾌하고 장중하며 거침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을 민속무용이 무리 없이 담아내고 있다. 그런 점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정무용과 함께 반대되는 개념으로 민속무용이 등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진주 검무예요. 이 진주 지방의 검춤이라고 해요. 제가 칼춤이에요, 일종의. 이게 지금 무용의 일종인데 민속무용입니다. 민속무용인가 정형화된 그 궁정무용인가가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궁중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검춤을 추면서 국가의 기상과 그 한반도 역사의 어떤 웅장함을 알리고 왕족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텔링의 장엄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 정형화된 무용 행태 이게 진주 검무라고 알려져 있네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분류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죠. 미술, 음악, 그리고 무용. 그리고 또 문화 중에 패션이 있어요. 옷을 입는 행위는 그냥 비바람을 가려주고 인간의 말초적인 수치심을 보호해주는 역할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나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학적인 함수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뿐더러 자연 환경과도 연관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그 요소 교환에서의 변환 과정에도
이 패션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민족 고유의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서울에 보시면 이제 경복궁 광화문을 만약에 답사를 하시게 될 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그 외국인 분들을, 유학생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한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스코리아에서는 이 한복을 한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옷이라고 불러요. 뭐 용어 규정은 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으로 통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복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반반년 역사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그래서 한복은 언제부터 입었냐? 삼국시대에서부터까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조금 그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삼국시대에는 대체로 유, 고, 상, 포를 중심으로 입었다. 그래서 풀이를 해드릴까요? 유는 저고리, 그 앞에 앞단을 이제 여밀거나 어떤 그 닫거나 여는 단추 같은 기능입니다. 고는 바지입니다. 상은 치마예요. 두루마리, 포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 뭐냐? 외투 같은, 코트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고와 상은 스커트, 고는 팬츠, 그 다음에 유는 저고리, 이제 스카프나 혹은 앞에 단추, 포는 두루마리. 자, 이걸 중심으로 관모, 모자입니다. 모자. 그리고 대, 허리띠, 띠를 두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 신발이 더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입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한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고리가 근데 특징을 볼게요. 요 앞이나 뒤를 여미고 저미는 단추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는 그 저고리가 한복에서는 엉덩이까지 내려올 만큼 길고 바지의 통은 상당히 넓었고요. 남성과 여성이 이 바지를 함께 입는 저고리를 입는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 이거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에는 한국 고유의 포가 서민들이 주로, 이 두루마리를 서민들이 주로 입었고 귀족들은 평상복으로만 이걸 입었었어요. 여성들의 새로운 옷으로는 이 반비라는 게 있는데 주로 귀족들이 입었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입었고 저고리 위에 반비라는 옷을 한번 덧입어서 이른바 이거는 액세서리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의복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고려 시대에는 복식 구조가 한복의 삼국시대의 그 한복 구조보다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귀족층이나 지배층에서는 중국의 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나 송나라가 입었던 옷을 귀족층과 지배층은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거는 중국 문화와의 밀착 관계에서 좋은 문화라고 볼 수 없는 엘리티즘만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서민층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고유의 복식을 계승하여 복식의 이중구조가 나타나죠. 고려시대 그러니까 귀족들이 입는 옷과 서민이 입는 옷의 차이가 생겼다. 자,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우리 고유의 복식이 서민복으로 뿌리 깊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복의 서민화의 역사가 점점 더 견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선 중기나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한복의 그 맵시나 스타일이 점점 더 심플해지고 띠 대신 고름을 매기 시작했고 두루마리 종류가 다양해진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조선 말기 시대에는 양반과 서민 사이의 옷의 의복 차이가 줄어든다. 거의 없어진다. 특히 여자 저고리는 후기로 가면서 예전에 엉덩이까지 내려왔지만 이제는 길이가 점점 짧아져 오늘날의 가슴팍에만 머무는 정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고자라는 걸 입기 시작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한복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조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셔츠 위에 덧입는 그 개념이죠. 조끼. 조끼를 입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는 여자들의 저고리가 짧아져서 오늘에 이르고 그리고 현대화된 오늘날에는 서양 옷들만 입게 되고 사실 한복은 명절이나 특수한 날에만 입게 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해 보고자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생활 한복이 보급되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한복을 고집해서 입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악고등학교, 민족사각고등학교. 거기서는 교복으로 한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 태권도 말고 또 고유한 무술 중에 태견무술에서 하얀 흰 한복을 입는 것이 통례.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옷을 입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셨다가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